특이한 점은 이들의 대출 상환율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철저한 창업 교육과 사후 관리가 비결이라지만 자신이 먼저 갚아나가야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힘들 때 그래도 고맙게 이제 거기서 뭐 대출 해주는 것만 고마운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최대한 빨리 갚아야죠.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사업이 어려울 경우엔 연대은행 측에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을 선고할 경우 대출금 회수는 불가능해지지만 돈이 아니라 희망을 빌려주는 곳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시려면 그분은 원래 이제 신용이 안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용 회복을 하면은 또 다른 또 이제 그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렵사리 자활에 성공해도 이들에게 일반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청소 용역업체를 창업해 아파트 입주 청소와 관공서 청소 등을 도맡아 하는 김경희 씨. 베란다부터 욕실까지 하루 종일 집안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내면 낡은 집도 새 집으로 변신합니다. 20평 미만은 다 20만 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이제 닦잖아요. 닦으면은 이걸로 딱 물기를 빼거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되잖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 안 돼. 얼룩얼룩지니까. 김경희 씨는 4년 전 사회연대은행의 도움을 받아 창업한 뒤 3년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사업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권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거래 실적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갚고 했던 사람들 2차적으로 대출해주면은 또 그걸로 이제 기계도 사고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사람도 확장하고 이러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개인 업체도 많이 생기면 좋잖아요. 거기에서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유누스 총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마이크로크레딧.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개인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토대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금융 소외자는 720만 명. 도움을 원하는 이들은 많은데 비해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가지고 금융연계 방안,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크레딧과 금융기관 간의 어떤 연계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이 정부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옵니다. 휴면예금을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인 자활 자립을 위해서 이 마이크로 크레딧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 그런 휴면예금 등을 통해서 일정 규모의 창업자금을 모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빈곤층이나 실직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민간에서 싹 틔워 올린 마이크로 크레딧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민개발기금 조성은 우선 정부가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그 기금, 그리고 공적 자금의 수혜를 받았던 은행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의 기부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이크로 크레딧은 이제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즉 서민을 위한 보험으로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그 수익성이 안 만든다는 이유로 그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을 들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라는 거죠.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아 창업한 가게들은 모두 무지개 가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고난을 딛고 희망을 빛내자는 의미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무지개처럼 떠오르기 위해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이제 새로운 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 불능화하는 대가로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2.13 합의가 이루어진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집권 내내 북한을 냉대하던 부시 행정부는 북미 국교 정상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입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무슨 생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고,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인지, 북한과 미국은 수교로 가는 것인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해빙 무드를 진단해봤습니다. 지난달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육자회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바 2.13 합의.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면 중유 5만 톤을, 그 이후 불능화 조치 땐 95만 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동결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던 한반도 정세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 북한과 양자 대화는 없다며 지난 7년간 북한에 대해 적대적 무시 정책을 펴온 부시 행정부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임기 내에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부시 행정부로선 수렁에 빠진 이라크나 이란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사태를 가져올 것이며, 그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제 사회적인 형편을 보면은 계속 핵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1단계에서는 일단 부시 정부 임기 중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데까지는 협조할 수 있다. 결국 북미 양측이 각자 정권의 이익,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윈윈적 합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 양측은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1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행적은 화려한 로드쇼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실무회의를 마친 양측 대표는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의견 나누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고 진지했습니다. There was a sense of optimism on both sides that we will get through this 60-day period and we will achieve all of our objectives. 특히 김계관 부상이 접촉했던 전직 국무부 관리나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측은 전면 핵 포기를 표명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시설과 핵무기까지 한데 모아서 모두 폭발시켜버릴 테니까 그 폭발시켜서 없애면은 그 대가로 미국이 우리에게, 북측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발언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또 미국에 편들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중국을 해치고